월요일 날 오면 밥값이 없다. 현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 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은 1,000만 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면 얘는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 1,000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500을 갖고 옵니다. 아시겠죠? 진짜 완전 엑기스 전수해주네요. 뭐 이런 고리들한테 그냥 말하자면 그 사람들한테 맨날 용돈이나 얻어 쓰고 거기에 맞들려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치. 우리 하여튼 이나 이나 이 둘은 또 호남이잖아. 거기 해야 돼, 오빠. 아이, 오빠, 호남은 해야 돼. 내가 그 얘기도 했어. 성만이 형이 좀 연결해줘서 그거 좀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는 했어, 내가. 누구한테? 영길이 형한테.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내가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영길이 형이 뭐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뭐, 이는 뭐 이 많이 해줬어. 그래. 송영길 의원이? 잘했네. 자, 이번 주제 제목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배신감을 느끼는 이정근 전 부총장. 파문은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걸까? 배신감을 느끼는 상황이라는 게 알려졌고요. 그리고 녹음 파일이 연일 공개되고 있습니다. 깜짝깜짝 놀랄만한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파문이 일었는데 이 파문은 이제 출발한 거에 불과한 걸까? 바로 이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방송 시작하자마자 속보가 좀 하나 들어와서 지금 자막으로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기자회견을 한 뒤에 조기 귀국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내용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 하나 더해서요. 이재명 대표는요, 20일 잡힌 이 기자회견 예고에 대해서 송영길 전 대표 보고 취소하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들어와라?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기자회견도 하지 말고 빨리 들어오라는 걸까? 아니면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말라는 뜻일까? 아직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두 가지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로 잡힌 기자회견을 한 뒤에 조기 귀국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취소하라고 설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 제목과 관련된 주제, 이 화면으로 좀 정리가 된 게 있어요. 배신감과 관련된 겁니다.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변호인이죠. 정철승 변호인. 이정근 민주당의 노골적인 꼬리 자르기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언론 쪽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 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뭘 얘기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제일 어리석은 것은 이정근이라는 사람을 검찰이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그냥 돌보지 않고 아니면 팽개쳐버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걸 얘기 좀 해보죠. 김유정 전 의원 나와 계신데요. 단순히 섭섭함 차원이나 배신감을 느낀다는 지금 변호인의 설명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동안 당이 뭔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글쎄, 정치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 2번 그리고 구청장 1번 이렇게 네. 3번이나 공천받아서 출마도 했었고요. 또 경력 대비 사무부총장이라는 자리까지 당직을 맡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짧은 기간에 굉장히 출세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랜 당 생활에서 보기에는 사무부총장에 적합한 인물이었는지도 저는 퀘스천이긴 합니다만. 상당히 당에서 출세한 편이다. 그렇죠. 그 말씀이네요, 지금요. 예, 그런 상황인데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변호인이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송영길 전 대표가 파리에서 얘기했던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규정해버린 것, 그게 아마 가장 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정근 전 부총장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녹취록이 너무 적나라해서 정말 부끄러운데요.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노골적인 이야기들이 이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거를 지금 부인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상황. 예. 그래서 아마 그 이정근 씨 변호인 측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뭐 둘 사이 통화한 건 없지 않느냐, 뭐 녹취록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뭔가 하나씩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부인이라도 하듯이 나오고 있어요, 예, 지금요. 예, 그건 없지 않느냐, 직접 통화한 건 없지 않느냐, 돈 얘기는 없지 않느냐 이러면은 녹취록이 하나 나오고, 예. 또 송영길 대표하고 통화한 것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추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금 숨어 있는 녹취록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는 알 길이 없죠. 알 길이 없기 때문에 그 녹취록이 뭐가 더 숨어 있는지, 어떤 더 거대한 지금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송영길 대표가 빨리 와서 결자 해제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고 당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정근 전 부총장 측에서는 아마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옳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도왔는데 개인 일탈이라니 이렇게 해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고 예. 혹은 그 이면에 어떤 다른 게 숨어서 배신감이라는 말로 표현이 됐는지는 예. 숨어있는 녹취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또 굉장히 가슴 조이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정근 전 부총장 지금 사실은 검찰 쪽에서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3년을 구형했는데 막상 법원 판단은 그 이상 4년 이상으로 형을 확정했거든요. 1심을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사항이고요. 지금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 녹음 파일이 3만 개 정도가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그중에서 아무리 적게 봐도 2,000개 이상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담겨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공개된 녹음 파일 숫자 대략 따져봐도요. 수십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게 더 있는가. 지금 민주당에서도 굉장한 촉각을 세우는 걸로 보입니다. 지금요. 자, 윤경호 소장님. 이 이정근 전 부총장은 왜 그 많은 대화를 녹음했을까 합니다. 전화로 거의 모든 게 녹음된 걸로 보이거든요. 왜 그 많은 대화를 녹음을 했을까? 이것도 궁금한 지점입니다. 저렇게 많은 양이라면 그냥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또는 무의식 상태에서 갤럭시라는 휴대폰은 녹음 기능이 아주 쉽잖아요. 예. 아이폰이었다면 의도적으로 앱을 깔아야 되고 그렇죠. 의도적으로 안 되죠, 그거는. 녹취를 해야 예, 되는 예. 거니까 선택적으로 했을 거예요. 아. 그러나 나머지는 그냥 부주의 내지는 관행적으로 한 게 아닐까. 근데 이게 정치인들 사이에 전화 통화를 그냥 한마디로 모조리 다 녹음을 했다. 좀 이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본인이 지금 김유정 의원 말씀에 서초 지역일 거예요. 구청장으로도 한 번, 그다음에 국회의원으로 예. 2번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뛰었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수 있다라는 가능성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다면 정말로 본인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였는지 아니면 그걸 뭔가 간판으로 다른 브로커 같은 일을 하고 다녔는지. 그러니까 아까 검찰이 3년 구형했을 때 죄목은 10억 이상의 뇌물, 그래서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오히려 가중 처벌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검찰이 3년 구형밖에 안 했다는 거는 예. 거기서 바로 검찰과 뭔가 딜을 했구나. 플리바게닝이 우리는 없지만 수사 협조 가능성 이게 나오는 겁니까? 수사 협조를 했기 때문에 검찰이 3년 구형하고 법원에 집행유예를 내려달라 이렇게 읽히는 건데 오히려 법원이 더 강하게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런 녹취 파일이 폭발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장동 관련된 사건을 보건대 그 일당들이 내놨던 녹취 파일들 얼마나 많았어요? 예. 그러나 결국 돈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예. 당사자와 직접적인 연결되는 다른 증거 이게 핵심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이정근 씨 건도 지금은 언론에 보도가 되고 뭐 어떤 형태로든 예.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잖아요. 폭발력이 큽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로 그 폭발력이 정말 폭발로 이어지려면 예. 다른 증거와 연결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유영찬 변호사, 뭐 요 얘기 포함해서요. 일단 또 한 가지 이 3만 개에 이른다는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최근에 이게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거든요. 몇몇 언론을 통해서. 근데 이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이거 검찰 쪽에서 의도적으로 또 언론 플레이 흘린 거 아니냐는데 검찰 쪽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유출한 적 없다. 우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녹음 파일을 일단 누가 유출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글쎄요.
이거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우의 어떻게 수만 나오는지. 따져본다면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녹음 파일의 유출 경로 갖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럼 이제 통상 압수수색을 하게 되면 저같이 디지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징이라고 해서 똑같이 복사를 합니다. 검찰이 원본은 두고 똑같이 복사해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원래 소유자인 그리고 휴대폰 돌려줘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자인 이정근 씨 측이 하나 갖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압수수색을 휴대폰 같은 거 하면은 검찰이 압수수색했을 때 거기 있는 파일을 이미 가지고 가는 것도 복사를 하든 어떻게든 그렇죠. 이미징 확보하고 작업해서 하나 갖고 가요. 다시 그 휴대폰은 돌려주는 겁니까? 네, 그대로? 네, 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대폰 소유자, 그 정보의 소유자인 사람 한 분하고 예. 그다음에 검찰이 이렇게 양측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다른 측의 포렌식을 외부에 맡겼다면 외부도 하나 갖고 있겠지만 예. 대검이나 뭐 수사기관이나 포렌식 그렇죠. 자체적으로 있기 하죠. 때문에 그러니까 그럴 염려는 없고 그렇다면 두 군데 중에 하나가 뭐 출처겠죠.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 제가 방금 들었는데 이게 이제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얘기했던 건 최근이기 때문에 예. 그것보다는 이정근 사무총장 입장에서 보면 10억 원의 행방이 알선수재 금액이 근 10억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10억 원의 행방이 이게 이제 알선수재이기 때문에 청탁 명목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청탁을 받는 사람들은 또 뭔가 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의 최종 귀착지에 대해서 본인은 얘기를 안 했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녹취 관련해서는 이게 자동 녹음인 것 같은데 가만히 들어보시면 의도적으로 녹음한다는 부분도 있어요. 예컨대 송 얘기 쭉 하다가 송영길 의원 이렇게 대물어요. 뭔가 확인하는 듯한 게 있다는 저희가 거예요? 통상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녹음할 때 보면 그런 식으로 대물어서 확인하는 그런 그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동 녹음 기능에다가 덧붙여서 약간의 이제 의도적인 녹음이 들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일단 추정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네. 제가 융치한번 이렇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전 윤경호 소장께서 지금까지 녹음 파일을 사실 진술이잖아요. 이게 진술 확보가 된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 돈에 대한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돈, 현금 흐름 자체를 파악하는 거, 그 과정을 다 명확하게 증거를 찾는 게 검찰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야지 사건의 혐의가 다 완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사실 수사가 힘들어요. 이게 돈 받은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 한 힘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08년도, 2011년도인가 2008년도에 있었던 8년도에 있었지만 2012년에 나온 거죠. 그때 밝혀진 사건 보면 돈 받은 사람이 밝혔기 때문에 수사가 시작이 됐고 마무리가 됐던 거예요. 받았다는 사람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건은 지금 받았다는 사람들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것인데 그 전달했다는 것도 사실은 진술에 불과하거나 전문 진술이라서 이 수사기관이 사실 좀 혼란을 겪을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전달한 사람이 직접 갖다 줬다라는 짓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받은 사람이 안 받았다 하더라도 직접 그 받은 사람에게 전달한 사람이 내가 갖다 줬어라는 진술이 나오지 않는 한 구체적인 돈의 이동 경로가 나와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지 않는 한 사실 어려운 수사 중에 하나인데 아마 이제 녹취록에 어느 정도 녹음 내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녹음 내용에 따라서 찾아가다 보면 따라가다 보면 나오지 않겠어요? 수사가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아직은 이게 의혹이고 혐의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이 자꾸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지금 떨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되면 나한테까지 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실 최근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약간 반론인 거죠. 송영길 전 대표가 직접 등장하는 녹음 파일은 없지 않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이걸 보란 듯이 깨는 녹음 파일이 등장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거 셋이 팀워크를 좀 잘 맞춰서 그거는 내가 잘 맞출게. 밤에 전화 가지고 나한테 욕은 욕이란 다 퍼부어가지고 내가 그냥 잠을 설쳤네. 진짜 와서 이 충성 무대를 만들어놨어. 백업하는 그 군단을 내가 하여튼 오늘부터 만들게. 하여튼 뭐든 다 의논하고. 네, 알았습니다. 자, 최수영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럼?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음성이 들어간 녹음 파일 없지 않느냐, 녹취 없지 않느냐 이랬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추론했어요.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의 첫 반응은 개인 일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본인이 22일 날 특파원과 귀국은 안 하겠다면서 22일 날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겠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변호사입니다.
법리를 그렇죠. 잘 알고 있는 변호사죠. 법조인이에요. 법조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 이전에 법조인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자, 내게 관련한 게 어디까지 있을까? 일단 그걸 알고 대응을 해야지 본인도 대응이 되는데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정말 더듬더듬하면서 자기가 분절적 대응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본인이 더 엮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벌면서 일단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22일 기자간담회까지 좀 한 닷새간 시간을 벌어놨는데 그렇게 해놓고 나니까 바로 녹취록이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가 이제 22일 기자간담회를 가질 때 질문이 집중적으로 그쪽에 쏟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제 답변하기가 궁색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이제 아마 조기기국 쪽으로 가닥을 잡을 수도 있고 본인이 지금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각종 이제 어느 선까지 그럼 이정근 씨가 진술했을까, 녹취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는 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제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어디까지 연루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굉장히 또 통화를 하면서 그랬겠지만 근데 송영길 대표가 이제 이렇게 된 이상 본인이 이제는 들어와서 직접 돌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만 건,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에서 잠 못 이루는 분들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도대체 6년간 3만 건이라면은 아니 내 건은 없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본인들도 기억을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나는 통화를 했나 안 했나 오히려 자기 걸 기억을 되짚을 겁니다. 송 전 대표도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유추를 통해서 하면서 이제 귀국했을 때 정면 돌파하겠다고 판단하면은 그럼 그때는 뭐 본인이 스스로 당을 나가겠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검찰에 나가서 다 밝히겠다든지 그런 식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지 이제는 송영길 전 대표도 알았을 겁니다. 녹취록이 갖고 있는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본인도 지금 가늠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조기기국을 택하는 게 맞겠다. 그래서 지금 아마 기류변화가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고 오는 기류변화가 그래서 저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22일로 회견은 잡혔고 지금 속보 들어온 것들만 방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속보에 따르면은 22일 회견 뒤에 조기 귀국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거죠. 그게 기류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지금요?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녹음 파일의 내용이 계속 공개가 되고 본인까지 등장한 파일이 나왔다. 이걸 의식하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뭐 야권 내에서 뭐 어제도 그렇지만 여기저기 지금 빨리 들어와서 해명하라 이런 얘기 나오는데 쓴소리를 또 하신 분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분은 쓴소리를 많이 하시는 쪽에 속하는데 역시 하셨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글쎄 제가 바라는 거는 체념을 하고 그러고 참 내가 재수가 없었다. 뭐 나만 이런 건 아니지만 뭐 어쨌든 그게 다 녹취록이 저렇게 있을 거라고는 처음에 아마 저 얘기할 때는 저건 생각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오히려 이걸 계기로 내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치 발전에 모멘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좀 짱으로 자기 희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에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일단 체념하고 그리고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을 하라. 그리고 구질구질하게 이렇게 하지 마라. 자, 여기서요. 주목할 점은 뭐 체념하라는 건 알겠어요. 굉장히 많은 녹음 파일에 증거들이 있다는 거니까. 근데 재수가 없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조금 더 이걸 확대 해석해 보면은 그동안 이런 돈 봉투와 관련된 일이 만연돼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과거에 뭐 그런 것들이 뭐 관행처럼 있었으나 온당치 않다 뭐 이런 취지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제 대표 시절에 부동산 투기 관련된 12명의 의원들에게 일단 탈당하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고 다 말끔하게 해소가 되면 복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여기에 우상호 의원이 해당이 됐었어요. 예, 해당됐고 또 반발도 했었죠. 예. 그랬는데 그때 야, 송영길 대표 잘한다. 이렇게 박수 쳤던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거를 본인에게 그거를 입장을 빗대어 봤을 때는 지금 송영길 대표가 이게 지금 녹취 파일이 딱 보도가 되고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한 열흘간 보여준 모습이 과연 그때 당대표 시절의 모습에 비춰봤을 때 어떠한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꾸만 뭐가 밀려 이렇게 하는 듯한 모양새 아닌가요 지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저의 생각도 당이 이제 처음에 이게 딱 터졌을 때요. 당에서 일성이 뭐였냐면은 이거는 기획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그거였어요. 바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바로. 매우 잘못된 대응이었죠. 그러고 나서 이 녹취 파일들이 막 풀리고 계속 연일 몇 개씩 보도가 되고 난 다음에는 아 우리가 잘못 짚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국민께 사과하고 그동안 검찰 수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했습니다마는 정치적 고려 빼고 신속 공정하게 수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송영길 대표가 지금 홀로 파리에 있으면서 지금 국내 상황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매일매일 뭔가 더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22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그거는 적절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 그 기자회견도 취소하고 빨리 들어와서 공식적으로 대응을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지금 속보 중에서 두 번째 속보가 이재명 대표가 지금 회견 취소를 설득 중이라는 건데요. 그 설득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빨리 들어오라는 뜻으로 지금 보셨는데 혹시 회견 때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까? 저는 두 가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의 전말을 이게 지금 밝혀져 있는 뭐 9,400만 원 지금 얘기가 오고 갔지 않습니까? 예. 봉투 뭐 몇 개로 해서. 그런데 이게 과연 사건의 전말인가?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예. 계속해서 파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잘못 대응했다가는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이야기가 뭔가 더 일파만파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훗날에 큰 족쇄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말을 우선은 아끼는 게 좋겠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글쎄요. 지금 소영길 전 대표가 무슨 생각. 아까도 뭐 아까 영상 만편 정정했지만 사실은 어제 공개됐어요. 어제 이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났거든요. 현지에 있는 기자를 만났는데 뭐 수업 얘기 꺼내면서 그게 사실 또 회자가 됐거든요. 아, 이 정도 하겠습니다. 저 수업 가야 돼서 뭐 이랬거든요. 지금요. 근데 어제 표현은 굉장히 밝은 표현이었는데 지금 속보 들어온 거 보니까 약간 뭔가 변화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이낙연계로 꼽히시는 정치인들이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요즘에 이 사안과 관련해서 굉장히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계를 작년 연말로 돌려보면은 12월 달에 파리로 떠나면서 그때 사실은 출국 금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저께 이 녹취 파일을 보도를 한 JTBC 이 보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JTBC가 12월 말에 출국하려고 하는 송 대표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유효 사안에 대해서. 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뿌리치고 그냥 갔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뭔가 수상하다 이렇게 좀 약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가운데요. 여기도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 역시 이낙연계로 꼽히시는 분인데 송 전 대표가 입국을 거부한다면 당은 선제적으로 출당이나 제명 조치를 해야 된다. 출당, 제명 조치. 내보내라는 겁니다. 지금 변화가 좀 생기긴 했죠. 입국 거부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쪽 좀 입국을 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죠. 근데 이 정도로 강경한 목소리가 지금 이른바 친이낙연계 정치인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윤경호 소장님. 이른바 이게 언론의 표현은 뭐 친낙계 반격 아니냐 뭐 이런 건데 결국에는 송영길 전 대표를 거쳐서 이재명 대표까지 겨누고 있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한 배를 탔다라는 걸로 간주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작년 8월 전당대회로 정말로 시계를 돌려보면 당시에 송 전 대표가 경선 관리 이런 측면에서 객관적이지 않다 이런 시비에 상당히 많이 휘말렸죠.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오히려 유리한 규정, 그다음에 유리한 일정, 뭐 이런 거 지나치게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당시에 반박을. 전대를 좀 늦추자, 그 뽑는 그 경선을 늦추자 이런 게 있었죠. 예,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로 따지고 볼 때 송 전 대표의 저런 여러 정황들을 이재명 대표는 알고 있을 수 있다. 아까 뭐 출국 금지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뿌리치고 갔다 이런 거는 다 그런 잠재적인 뉘앙스 아니에요? 저는 이번 건을 보면서 아까 언급이 됐습니다만 2008년에 있었던 당시 새누리당의 돈봉투 전당대회가 2012년에 폭로가 됐잖아요. 그때는 고승덕 전 의원이 내가 돈을 받았다고 방송에서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고 그래서 검찰에서 실제로 수사를 해보니 박희태 당시 대표로 나왔던 박희태 후보의
계좌에서 돈이 나간 걸로 그리고 김효재 당시에 박희태 쪽을 도왔던 과거에 청와대 정무수석이 돈을 전달을 한 걸로 이렇게 명확하게 나왔어요. 예. 그래서 그 파장이 박희태 당시에 국회의장 2012년에 박희태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있었는데 국회의장까지 사퇴를 하는 얼마나 큰 파장이었습니까? 예.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김효재 수석도 물러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때 박희태 의장이 기자회견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당대회라는 게 축제 분위기로 치러졌다. 축제 분위기여야 됐다. 그러다 보니 동기애 같은 그런 거에 휘말려서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 비용이 들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마지막 결론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나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그 박희태 당시 전 대표가 했던 그 태도, 그 해법 그걸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이번의 경우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송 전 대표의 쪽에서 돈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송 전 대표가 이걸 보고를 사전 사후에 받았다든지 이런 정황 여러 가지가 더 뒷받침이 돼야겠죠. 예.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같이 이런 상황이라면 송 전 대표가 가장 혜택을 입은 당사자니까 그런 점에서 도의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니면 다른 차원이든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낙연계 정치인들의 굉장한 압박이 있고요. 그리고 방금 화면으로 잠깐 나갔는데 홍영표 의원이 있습니다. 당시 송영길 전 대표와 이 당대표 경쟁을 벌여서 굉장히 아슬아슬한 사이로 졌죠. 근데 지금까지 조용히 했었는데 오늘 입장을 좀 냈거든요. 이거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본인이 피해자로 꼽히니까 지금 신중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 여기 이런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저를 피해자라 말씀하는 상황이나 신중했었는데 나서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당사자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 당사자가 과연 누굴까? 이게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고요. 좁아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한 압박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돈의 흐름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처음 나온 시작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녹음 파일에 그와 관련돼 있을까요? 스폰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스폰서. 자, 그와 관련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는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기한테? 니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잖아요. 다른 스폰이 있어요? 오늘부터 출근했다. 아, 그랬어요? 정무팀에 내가. 야, 전화해 볼게요. 있나? 촐랑거리고 또 여기저기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얘기도 안 하던데. 또 아마 그 전화를 받으면 너한테 아빠한테 먼저 하겠지. 그러니까 네가 또 제발 그 촐랑거리지 말고 가만히 있어. 또 그렇게 신경 안 쓰시면 돼요. 아니 그러지. 그다음에 그거 하나 나중에 저기 하나 주면 돼. 당신? 예. 그런 거 하나 찾아보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자, 굉장히 수상한 대화입니다. 스폰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요, 곧 이어서 뭔가 자리를 준 듯한 얘기가 나오죠. 근데 소문내지 마라. 조용히 있어라. 촐랑거리지 마라. 남들이 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뭘 주면 될까? 당직?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과 관련해서요. 여야에서 굉장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 내용도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를 그냥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건 잘못된 것이다. 어느 정도의 사실은 확인된 것 같다라고 하면 출당 조치나 제명 같은 거를 다 하고 그보다 더한 조치가 있다고 한다면 당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는 뭔가요? 지금은 당으로서는 제명. 당시 대표로 당선된 송영길 후보가 돈봉투 살포에 직간접적 관여를 했다는 취재의 음성 파일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도망을 간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하여서 수사에 협조할 기미가 없어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와 30분간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대화를 나눈 겁니까?
송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 말을 맞추어서 진실 은폐하기로 뭐이라도 한 겁니까? 자, 윤기찬 변호사. 지금 저 스폰서라고 지목이 되신 분이 있어요, 지금요. 근데 그분이 지금 MBN에서 단독으로 방금 전에 보도한 게 있는데 사실은 그 스폰서라고 불리신 분의 자녀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 캠프 때 일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돈 요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다 거절했다. 그러니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녀가 캠프에서 근무한 거는 과거에 국회의원실 비서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분의 말을 그냥 문헌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강래구 씨가 뭐 한 8천만 원을 조달했다는 거거든요. 이정근 씨가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요구하는 건 거절하고 강래구 씨가 요구하는 걸 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돈이 강래구 씨를 통해서. 거절하라는 게 대상자가 다를 수도 있다 지금. 이분 문헌 그 말 그대로 옮기자면 그 이정근 씨가 요구한 걸 다 거절했다고. 이거 녹취록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강래국 씨를 통한 혹시 자금 조달 이 부분까지 막히는 건 아니어서 그리고 이제 윤관석 의원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 녹음 내용을 보면은 어쨌든 그 해당 따님의 채용이 이게 떳떳해 보이지 않는 듯한 어감으로 말을 해요. 지금 저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뭔가 채용 같은 게 있었는데 소문 내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분 말씀대로 충분한 경력이 있고 원내대표실에서 근무도 했었고 그랬다면 저렇게 그 채용을 주선했던 이런 사람들을 대화 내용 치고는 상당히 부적절하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는 이분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분 말을 그대로 믿기에는 아직은 이제 미심적인 부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은 거절한 대상이 누구냐 이것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네요. 지금 말하는 게 한정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저기 소문내지 마라 이 취지의 설명은 이거는 뭘까요 도대체. 누군가를 어디 자리에 가라고 해서 출근했다고 확인시켜주고 나서 이거 어디 가서 촐랑거리지 말라. 이겁니다 지금요. 김유정 전 의원님 아까 속보에서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기자회견 이걸 취소하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 나온 시각은 이 정도 됐으면 여기서 설득할 게 아니라 사람을 보냈어야 된다. 지금 현지로. 아니 과거에도 어떤 이슈가 있었으면 사람들 빨리빨리 갔다. 국회의원들도 막 직접 현장으로 갔는데 왜 당에서 사람 안 보내나? 지금 유럽 가는 비행기 비싸지도 않다. 빨리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요. 그런 얘기 나올 법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송영길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달린 문제일 뿐만이 아니고 당의 명운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지금 검찰의 선의에 기대어서 수사를 요청한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그렇죠. 당이 하고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다 모두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코로나 몇 년 동안 지역구 활동 활발하게 못했던 의원들이 이제 좀 그게 풀려서 지역에 가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닥에 가서 보면 당원들이 지금 함께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민주당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사건을 놓고 굉장히 많은 욕을 얻어먹고 있거든요. 김유정 전 의원님도 이 사안 관련해서 질문 많이 받으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냐 민주당 이런 얘기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부끄럽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들이 지금 개별로 다 속으로 뭐 어느 계파를 떠나서 명운이 달려있다. 지금 이러다가 당이 몰락하게 생겼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보여지는 모습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긴장감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정치적으로 뭐 사망 선고를 받더라도 당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수영 전 의원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가 전화통화를 30분 했다. 도대체 무슨 대화를 한 거냐? 사실 궁금하긴 합니다. 30분이면 꽤 긴 시간이거든요. 30분 상당히 길죠. 그리고 제가 제 추론이지만 아마 뭐 해외 통화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카카오 서비스 이런 걸 통해서 하지 않고 아마 직접 유선 전화로 하지 않았을까. 보안성 문제도 있고 해서. 보안 때문에. 보안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근데 30분이라고 알려졌는데 또 당사자들은 30분 아니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그렇게는 알려졌어요 지금.
근데 이 30분 동안 정말 길잖아요. 아까 뭐 우리가 패러디했지만 통역도 없이 한 직접 통화 30분이면 굉장히 긴 그렇습니다.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저도 한번 시계를 되돌려 보면은 2021년 5월 2일 날 대표 경선 때 그 바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나왔던 이제 그 홍영표 후보와 0.59 차이로 이제 이기고 신승하지 않습니까? 예. 내용을 보면은 당시 송영길 전 대표가 이긴 건 대의원 선거고요. 여론조사하고 권리당원은 집니다. 그렇습니다. 홍영표 의원이 이겼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때 그 돈 살포 얘기가 나오는 집중적으로 나왔던 4월 27일 그 녹취록을 보면은 대의원들에게 집중 투자해야 한다는 그런 또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그때 만일 어떤 돈에 저는 물론 추론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대표가 바뀌었다. 그럼 민주당의 대선 후보도 바뀔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통화한 것은 법률적인 사안이 아니라 정치적인 사안 때문에 통화를 했을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갈등이 이낙연께 조금 전 주제를 다뤘습니다만은 예.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6월 달에 귀국하느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옛날에 파괴력이 작을 거라 생각했는데 예. 이 지금 돈봉투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의 6월 말 귀국은 굉장한 파장을 불러일으켜 올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이게 어떤 의미가 갔을까 뚜렷하게 잡히지 않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6월 말에 귀국하면 이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발화점이 될 수도 있고 굉장한 비등점이 될 수도 있고 끌어오르는 넘치가 지금 사실 표면 장력같이 찰랑찰랑하는 위기인데 스포이드에 물이 한 방울 떨어지면 이게 넘칠 수도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역할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심송심이라고 두 분이 굉장히 가깝다고 밀월관계라고 이재명 전 대표와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가깝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정치적으로 지금 푸는 문제를 아마 저는 30분 동안 얘기했을 겁니다. 법률적으로 할 얘기 크게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미래, 그러니까 향후 정치적인 그런 파장 이런 걸 고려해서 두 분의 대화가 30분씩 긴 통화가 이루어졌을 것 같고 그러면서 22일 귀국, 기자간담회 취소, 귀국 얘기,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로 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심층적 논의가 좀 구체성을 띠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합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주제 시작할 때 속보부터 전해드렸었는데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22일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 파리 현지에서 프랑스 파리 현지에 잡혀 있는 기자회견 뒤에 조기 귀국하는 걸 지금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송영길 전 대표에 상해서 그 회견을 취소하라 설득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